근데 시진핑 주석은 자기 편도 다 그렇게 숙청을 해내고 그랬어요.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거 중앙위원회 이제 물갈이 소식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너무 한 사람 위주로 독주를 하게 되면은 모택동 꼴 나는 거죠. 수천만이 죽었고 지식인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이게 또 다시 안 생기리라고 보장을 못하죠. 자, 이번에는 중국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한동안 중국 내부에 숙청하는 이야기들 잔뜩 나오더니요. 요즘 조금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은 자기 편도 다 그렇게 숙청을 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문학이 좀 필요해요. 우리 어떤 쪽에서 겁니까? 사실은 맨날 중국 바라볼 때 통계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물론 통계가 유력한 저거죠. 네. 분석 도구인데 수치 같은 거 봐도 이제 공산에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네네. 가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한 사람들인가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인문경영연구소라는 네. 제목을 쓰셨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시진핑이 2012년 그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어디 강연하고 다닐 때 사실 시진핑 인문학이라고 많이 팔고 다녔어요. 아하.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성장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전통의 중국의 지혜라는 속성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공산당 전략과 이제 연결을 하는 고리가 될까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권력이 너무 강해졌죠. 예. 그래서 아마 시진핑 인문학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올라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호들갑입니다. 이 우리 한국인들의 반응이요? 예, 우리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홍색 백그라운드가 대단하고 뭐 문혁대 하방당해 갖고 저쪽 섬서성에 갔을 때 네. 100kg 마대를 들고 몇 킬로를 걸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신격화하고 하는 그 반면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정책을 구사할까 그리고 이 사람의 집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전통의 중국적인 어떤 사고 행위랑 이 사람은 어떻게 갈 것인가 좀 착잡하게 들여다봤어야 돼요. 지금 벌써 3연임째 들어가고 4연임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뭘 알아야 되나요? 그럼. 이 사람의 지적인 수준, 네. 그죠? 성향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네. 축구 좋아한대요. 그래서 축구, 이제 네. 중국 축구 굴기를 이제 막 지시를 해갖고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네. 꽝이죠. 안 됐죠. 그러게요. 하나도 효과 없던데요? 서부 활극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네. 그거는 저기 우리 옛날에 감청 자료 폭로된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미국 고위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시진핑이 한 얘기. 네. 부주석 때 이게 주석 아. 당석이 올라가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걸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진핑 그 약간 풍자하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지켜보고 있는 동포들이 많죠.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사람들의 관측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같은 동종 언어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 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진핑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정보, 생체 정보 같은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국가 연설을 할 때 오독을 하는 사례가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오독 사례가 잦았습니다. 그 그 총속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고 연달아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독도 오독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읽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읽는 오독이 있고 네. 관습화된 이게 완전히 정형화된 성어를 잘못 읽을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잠재 의식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적 수준이죠. 아, 이거는 적 수준. 왜냐하면 그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고 네. 우리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권력이에요. 당 총석이면은 더구나 그렇죠. 연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은 네.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황제 같은데요, 요즘에. 황제죠. 예. 황제입니다. 실제로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지적 수준에 있는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죠. 근데 축구 좋아하고 네. 직선적입니다. 일반 중국 지도자랑 많이 성향이 달라요. 서부 활극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부 활극이 뭐예요? 중국에서 전쟁해하고 사람 죽일 때 보면은
적을 쓰러뜨릴 때 여러 가지 꾀가 나오죠. 네. 미인계를 보내갖고 미인한테 뭐 독주를 보내갖고 네. 뭐 죽이거나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법인데 네. 서부활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쏴 죽이는 거죠. 하나 둘 셋 해갖고 쏘는 건데 완전 정면 대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중국 방법이 아니에요. 중국에 그런 싸움법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밤늦게까지 본다는 그 증언이 나왔을 때는 이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오독살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턱짓하는 오래된 그 굉장히 오래된 성어가 있는데 그걸 잘못 읽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잘못 읽을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중국인들이 이거 오독 지식이 짧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성향의 그 리더십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직선적이면 무섭다. 똑부 뭐 있잖아요. 똑똑한데 부지런하고 뭐 네. 게으른데 부지런하고 뭐 그건 우리 우스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 어떤 정책적인 그 취향 같은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19 때 네. 그냥 아예 다 닫아버리죠. 상해 그냥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와,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그럴 2년 수 동안 있죠? 닫아버리면은 네. 그 상해 인근의 그 엄청난 공업지대가 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 제조 거덜나는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기계 안 돌려보세요. 그거 살아남나.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막 투기 성향이 높아지니까 네. 이 시진핑이 뭐라 그래요? 야 아파트 투기하려고 짓냐? 방주불 총각 뭐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산티아고 홍시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황상의 발언입니다. 3조 홍선. 그러니까 세 가지 레드라인인데 이 대출 규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돈 이렇게 막 폭탄으로 폰지 형태로 막 올라가던 거기에 대출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 지금 부동산 위기에 왔죠. 직선적이군요. 그냥. 직선적이고 굉장히 강한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고 네. 거기에 방해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스타일이죠. 네. 서부활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좀 중국을 영구 살갑게 하려면 사실은 시진핑 인문학부터 사실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법제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법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을 잘 연구를 했어야죠. 네. 더 했어야 되는데 이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나와요. 남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부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진핑 총서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당신들 말이야, 관료들 네. 이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은 이 술자리 아니면은 침대에서 죽을 거야. 그런 침대가 소리. 이제 나쁜 짓 하는 침대. 술 먹고 가서 이제 접대받는 그 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까불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향응 접대 지금 중국 공무원들 함부로 못 합니다. 네. 그 좋아하던 마오타이 안 갖고 나와요. 마오타이 갖고 나오면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중전에 앞두고 있죠. 10월 달에 열리는데 보통 이제 5년 텀에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한 7번 정도 열리고 끝나는데 네. 오중전회가 사실은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제 사전 정비 작업을 하는 회의예요. 시진핑의 다음 임기요. 그렇죠. 네네. 연임이라고 좀 뭐 누구든지 네, 보잖아요. 네. 근데 그래진 권력을 지금 더 안정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욕망이니까. 네. 그러려면 아마 이번에 대거 중앙위원회 이제 물갈이 소식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있는 놈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있는 자리 새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낙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10몇 명 되고 친강 전 외교부장 뭐 류젠차오 그 전 외교 대외연락부 부장 뭐 10몇 명이 사고로 돼 있어 공석이 돼 있고 걷다가 10몇 명의 새로운 멤버들을 추가하면 한 30명 정도 새로 바뀔 거다. 그래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연임 그 자리 까는 거죠. 네. 사전 정비 작업으로 갈 거고 그리고 부패에 대한 그 이 서부 사나이 같은 그 각성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는 계속 잡을 거고 선택적인 반부패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예. 정적 제거의 차원에서 막 근데 이미 정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군대 지휘부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 무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싹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그 어떻게 기능적으로 제대로 그 조직이 유지가 될까요? 합리적으로 시진핑 그 정책 취향 같은 걸 보시면 안 될 거고요. 인문학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에 걸린 황제
이 황제 권력을 거의 뭐 능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곱게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 포하게 이제 뻗는 이 성향 같은 걸 관측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아마 반부패 같은 건 계속 펼칠 거고요. 네. 정적쟁은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정적 별로 없고 군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그런 거 우려해 갖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권력 안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속성이 그리고 이제 이 시진핑 총서기가 이제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는 여자 행정장관이었는데 네. 전 텀에 그때 만나는 거 보면 완전히 황제가 네. 저 지방 제후를 완전히 아련하는 그 면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비판하니까 네. 없어요. 의자가 이렇습니다. 용으로 조각된. 야. 그 중국에서 오래 그 대기업 다니셨던 분이 그 사진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황제 권력이 이런 식으로 강해지면 저 중국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더라고요. 예. 그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인데 시진핑은 청년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말이야 저 시골 가서 좀 일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진핑 총서기의 정책적인 취향이 그래서 직선적이고 이제 네. 즉흥적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서 관료 테크노크라트들의 어떤 운신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눈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 분야 그리고 좀 뭐 어떨 때는 이제 미국하고 대립각이 좀 강해지면서 갑자기 녹화했던 지역을 다 농토로 가라. 아 그렇습니까? 오다가 또 그 전에는 생태 환경이 중요해. 네. 그래서 농지를 다 그냥 산전 뭐 산림 녹화했었는데 그걸 또 퇴경. 그러니까 그저 물려버리고 농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엇박자가 계속 생겨요. 마오쩌둥 때하고 뭐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라는 거는 거대한 체계거든요. 네. 공산당이 1억인데 거기서 최고 엘리트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체계가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가입돼 있겠어요. 예. 뭐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끝. 뭐 네. 일원당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중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든 뭐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는 그런 쪽에서 성과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뒷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부패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니에요. 뒷거래, 흑막. 네. 중국 외교마저도 사실은 그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뒤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뭐 주고받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외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교 특히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데 네. 뒤에 가서는 또 상당히 그 유화적이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이중적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정책적인 탄력성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너무 한 사람 위주로 독주를 하게 되면은 모택동 꼴 나는 거죠. 모택동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진 운동 벌이면서 수천만이 죽었고 네. 그리고 문역하면서도 지식인들 다 날려버렸죠. 그 전에 반우파 투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네. 울었으면 거덜났습니까? 이게 또 다시 안 생기리라고 보장을 못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또 동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나 봐요. 그 소수민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저기 운남성, 귀주 뭐 이런데 아주 적은 소수민족은 사실은 별로 공산당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죠. 네. 이미 그 사람들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 보장까지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외부 세력이랑 결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네. 소수라는 건 결국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해서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위구르 네. 그리고 티베트 뭐 만주라고 얘기하는데 만주는 제가 볼 땐 실체가 없어졌고요. 만주족은 이미 각 지역에 흩어져 갖고 뭐 개별적인 어떤 세력은 형성하지 못하는데 위구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옛날에 이름이 동투르크였잖아요. 동투르키스탄 거기가 국가가 잠깐 투르크입니까?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랑 혈연, 네. 종교
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위구르 사람은 생김새도 틀리고 네. 그리고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전통과 습속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이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연대와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하나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통이라는 오래된 사고 체계가 있어요. 일통이라는 게 이제 통일 반대말이 그러니까 글자만 다른 건데 개념은 다릅니다. 일통은 하나의 중간에다가 자기 중심선을 세워갖고 모든 걸 수렴하는 구조를 일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민족 국가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좁은 국가 민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문명성이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부터 남북이 다르고 동서가 다르고 960만 평방킬로미터 평방 그 크기는 유럽연합보다 크거든요. 네. 유럽연합에 있는 다양한 민족 요소가 중국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수렴해서 가려고 하는 오래된 사고가 바로 일통입니다. 아, 원래부터 다양한 걸 다 그렇게 획일화 시켜 왔군요. 그럼요. 지금도 표준어를 안 쓰면은 광동 복건 네. 말 안 통해요. 어. 그리고 저기 강서성 뭐 상해 위안이에요. 네, 네. 강서성이나 이런 데서 버스 타고 한 30분 이동해 보세요. 말이 다릅니다. 표준어를 안 쓰면 말이 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극히 세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항상 통일체 중국을 얘기를 하지만 항상 분열 가능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네. 이 원래 기반으로 깔고 있는 문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중심에 서서 그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사명감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일통이고 그걸 행동으로 얘기하면 통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구르도 어떻게 해서 이제 분열로 치닫기 전에 그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하는데 과도하죠. 네. 네, 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단 말살 정책인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말살입니다. 네. 그 천천히 한 몇백 년 두고 보면 융합인데 네. 빨리 진행하면은 말살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위구르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면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꼭지점이 바로 공산당은 대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만약에 이탈을 했다? 네. 위험하죠. 이 일통에 아주 큰 충격이 오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버스하게 나오죠. 굉장히 아주 그렇군요. 초긴장을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대만도 독립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죠. 무서워서 못하죠. 하지만은 지금 집권당 민진당이 네. 원래 이제 4년 해갖고 총통이 2텀 한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 다른 당이 국민당이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민진당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아니 중국한테 볼 때 그러니까 민진당은 독립입니다. 지향 독립.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내가 왜 중국이냐? 난 중국 아니다. 민진당은 스스로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중국이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난 대만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00여 년 전에 명나라 말에 네. 그쪽이 싫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개간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을 일구었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대륙은 그걸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복건성 동남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혈연적인 정체성은 중국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중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 저 북쪽인가요? 그러면? 그 사실은 저 조심스럽게 얘기할 대목이고 깊이 있게 성찰을 좀 해야 될 대목인데 중국인이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그러면서 대부분 자기 정체성을 한족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족이 공식적으로는 92%예요. 네네. 14억 인구의 92%. 근데 실질적으로 저것도 참 취약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한족은 혈통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화인가요?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한족을 처음에 이제 DNA가 발명이 돼갖고 네. DNA 기법이 이제 발명이 돼서 중국 그 한족을 뜯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발표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발표한 게 우리 한족은 4개 집단으로 나눈다. 네. 4개 집단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존재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군체로 막 아주 어색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한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문헌적으로 봐도 한족은 그 혈통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 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 지배를 받던 소중함. 고려인도 포함이 됐었던 개념.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몽골 때 그러면 이 여기 몽골 고려 때 사람도 한족에 포함됐어요? 몽골 때 생긴 개념이에요. 몽골이 뭐 4등 전체를 4등으로 나눕니다. 이게 네.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누는데 1등이 로얄 몽골족이고 2등이 생목이에요. 눈에 색깔 있는 사람들. 아, 그럼 위구르 쪽, 뭐 위구르 저기 중앙아시아 뭐 아랍 왜냐하면 그쪽은 몽골을 따라서 서역으로 진출했던 강력한 전투족이었거든요. 아, 거기는 굉장히 우대받았네요. 2등이죠, 2등. 오. 3등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족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중국에서도 뭐 그건 이해를 안답니다. 그 그때 이전에는 한족이 없었어요? 한인이란 표현이 있었죠. 한인 뭐냐면 한 나라 한 왕조, 아, 한 왕조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또 강력한 왕조였잖아요. 네. 그땐 당인이라고. 당인.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저기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보면은 특히 일본, 네. 일본의 도쿄에 뭐 교토 이런 데 그 차이나타운이 당인가로 써 있어요. 당인가. 아.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 보셨겠지만 이소룡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죠. 이소룡 영화에 당산대영이라고 있죠. 예, 예. 당산이 바로 고향 땅입니다. 아. 그 고향의 형님 이런 뜻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인의 정체성은 지금 문화적인 정체성은 한을 많이 달고 있어요. 한. 네. 그다음에 당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당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그 고향을 당산이라고 그러고 중국 전통 복장을 당장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통의 이제 그 정체성을 부르는 몇 가지 글자들이 있었는데 네. 한족이라고 그래갖고 족을 얘기하는 컨셉은 몽골 때 처음 원나라 때 등장한 겁니다. 아, 민족으로서의 한. 그거는 그러니까 몽골 때. 그때 고려인이 포함돼 있었어요. 한족에 3등에. 왜냐하면 깜짝 놀랐네요. 한자 고려인이 문화를 수용한 장강 북부에 사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일컬었거든. 아. 그러니까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인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 얘기고 네. 편의상 지금 뭐 자기 주민등록 신고할 때 자기를 한족으로 씁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받아줘요. 네. 지금도 나 이제 한족 할래. 그냥 지금 만주족이었었는데 한족으로 바꿔. 아, 등록 서류에 그 민족도 쓰는군요.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인 주민증 보면 그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족의 정통성 같은 건 이제 시비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프로파간다에서는 이제 한족 중심으로 한족이 이제 중국 문명의 중심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 중심을 세우려는 노력은 게을러진 적이 없죠. 예. 그렇군요. 아유, 오늘 유광종 소장님 모시고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국가의 행동 패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한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